반갑습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이렇게 봐서 더 이렇게 새로운 분일수록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몇 번 얼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었는데 이렇게 기회를 못 잡으셔서 못 나오셨던 분들, 오늘 빌어서 오셨던 분들 계시죠, 그죠? 그래서 반갑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남자하고 여러분들, 새로운 남자하고 여러분들 무척 반갑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많이 끌고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강의를 해야 되는데요. 이제 3시간짜리 강의고 상담의 기술입니다. 근데 이 원고가 약 75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1시간에 25페이지씩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만만치 않은 분량이고요. 제가 이제 여기저기서 강의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 생계수단 중에 큰 게 하나가 상담이고요. 그 다음 생계수단이 강의입니다. 그래서 강의를 하더라도 돈을 많이 받고 합니다. 그래야지 식구들을 벌어먹여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강의할 때마다 제 특성이 항상 많은 양을 준비해 가고, 이렇게 활동하는 시간에 막 헉헉거리면서 하고 근데 강사료는 똑같은데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그러지 말아야지 하고 결심을 하는데, 또 다음 제의가 들어오면 또 그렇게 막 준비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곤 합니다. 그래서 그 타성에 따라서 이렇게 빡빡합니다. 빡빡해서 이렇게 여유롭게 이렇게 즐기고 싶었던 분들은 조금 실망스러울 수도 있답니다. 그리고 이 상담의 기술을 제가 이런 걸 처음 접했을 때가요. 제가 학부 3학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대학교 1학년, 2학년, 심리학교로 이런 거 공부하다가 학부 3학년 때 그 당시에 은퇴하신 이장원 선생님이라고 계셨습니다. 지금 아직도 활동하고 계신데 그 선생님한테 상담 심리학이라는 과목을 배웠었는데 그거 한 학기 동안 배웠었는데 별로 기억에 남는 거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배워도 상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머였었는데 빗나간 느낌이 딱 빗나갔어요. 이게 여러분이 저를 너무 믿고 있어서 이제 그게 유머로 안 들린 겁니다. 그런데 다시 다음부터는 좀 세련되게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한 학기 동안 배웠던 내용들보다 더 알찹니다. 이게 제 자랑 같은데. 그리고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오늘 강의가 잘 되냐 못 되냐 하는 것은 제가 이 강의를 하다가 제가 얼마나 이렇게 적절한 샘플들이 머릿속에서 튀어 올라오느냐 하는 겁니다. 물론 그 상담 예들을 기억하려고 많이 준비도 하고 그랬는데요. 이 사람의 컨디션이 그때 다릅니다. 어떨 때는 이렇게 회상이 잘 되고요. 어떨 때는 꽉 막혀서 안 떠오르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오늘 운이 좋아서 이해도 잘 들어지고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파트가 1, 2, 3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이 서론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상담의 그 개념, 컨셉. 개념이라 그러면 보통 이렇게 여러 가지 긴 말들을 이렇게 짧은 말 속에 하나에다 딱 압축시켰을 때 그 컨셉이란 말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그거 설명드리고, 여러분 상담 받아보신 적도 있고 하신 적도 있으실 텐데, 상담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하는 거, 어떤 일이 생기는지 하는 거 소개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본론, 상담의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거시하고 미시는 시사용어죠, 그죠? 거시는 큰 거고, 미시는 작은 건데, 상담할 때 필요한 그 덩치 큰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미시는 이렇게 작은 기술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나와 있는 목록들이요, 미시 기술의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그래서 주의 집중하고 잘 듣기, 주의 집중 경청이고, 재진술 이런 말 잘 안 쓰죠. 무슨 검사 앞에서 진술했다는 말은 있어도 재진술이라는 말은 좀 낯선데, 내담자들이 했던 말을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서 이렇게 짧게 요약해 주는 거 있잖아요. 이러하시다는 말씀이시죠? 요즘 이런 상태란 말씀이시죠?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짧게 하는 것을 진술 앞에 제자 붙여서 재진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반영은 비춘다는 뜻이니까, 이렇게 거울 들어서 비춘다는 뜻이니까, 주로 느낌의 포인트를 둡니다. 저 양반이 하는 말에 담긴 그 감정이나 느낌을 이렇게 포착해서 이렇게
돌려준다. 그래서 반영. 그러니까 반영이란 말 앞에다가는 느낌의 반영, 뭐 감정의 반영 그러면 더 이렇게 충분하게 이해가 되고요. 반면에 재진술은 비슷하게 포인트를 잡아서 이렇게 요약해주고 돌려주는 건데 이 재진술은 감정이나 느낌보다는 왜 사실이나 내용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 포인트를 둬서 이렇게 짧게 돌려주는 것이 재진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눈치 빠른 우리 학우들은 이제 벌써 이렇게 탁 눈치챌 겁니다. 제 짐작으로는 야 그럼 재진술하고 반영을 구분하는 게 어렵겠구만. 사람이 말하는 거 보면은 사실도 포함되어 있고 감정도 포함되어 있는 말을 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내담자의 한마디 언급에 재진술거리도 담겨 있고 또 반영거리도 담겨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하다 보면 내가 한 반응이 재진술이자 반영, 반영이자 재진술 이렇게 결과가 빚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도전은 이게 좀 낯서실 텐데요. 도전이라 하면 좀 전투적인 느낌 들죠. 덤빈다, 도전장을 낸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이제 흔히 초보적인 상담자로서 그리고 내담자를 돕고 싶은 이렇게 순수한 마음이 많은 우리 학우로서 말이에요. 많이 하는 건 열심히 들어주는 거. 그냥 그 곰처럼 미련하게 열심히 들어주는데 언제까지 들어줄 거예요. 그거 들어줘서 물론 그 양반이 위로받고 힘나는 거 있는데 그렇게 세월아 내월아 들어줘서는 우리가 그 기획하는 변화가 안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당신을 좀 제대로 봐라. 당신이 푸념을 많이 하는데 당신이 푸념하는 그 테두리가 얼마나 좁은지 한번 봐라. 이제는 변화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당신 생각 비합리적이다. 당신 자신을 너무 보호하려고만 하고 말이야. 다른 사람 탓하려고만 하고 말이야. 그러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그 양반의 현재 상태를 이렇게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렇게 막 곱게 들어주는 거에 비해서는 다소 이제 이게 대결적이죠. 느낌은 거기에 비해서는. 그렇다고 싸우자고 덤비는 거 아닙니다. 가능한 부드럽지만은 뭔가 정신을 차리게 하는 그런 얘기를 이제 하게 돼 있죠. 이제 그런 개입을 이제 점잖게 다 합쳐서 도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옛날 상담 배웠을 때는 이 도전이란 말 대신에요. 그 직면이란 말, 직면. 이렇게 얼굴에 탁 들이댄다. 직면한다. 라면 썼는데 그 말과 비슷한 말입니다. 그리고 해석은 이건 뭐 우리 영어 해석 떠오르실 텐데 이것도 설명이 앞으로 될 텐데요. 우리가 호소하는 문제들을 있잖아요. 상담받고 싶어 찾아오는 문제들은 그냥 표면적인 문제들인데 그 표면적인 문제들을 시간을 걸쳐서 잘 들어보고 탐색해 보면은 그 표면적인 문제의 바탕에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발견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해석이라는 것은 당신이 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에 대한 원인적인 깨달음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된 게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일방적으로 나한테 지시만 해서 이렇게 되었었다든지 하여튼간에 지금 느끼고 있는 어려움의 근본적인 깨달음을 얻게 하는 작업을 해석이라고 합니다. 해석.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주입중부터 해석까지 왔었는데요. 이 중에서 제일 어려운 기술은 사실 뒤로 갈수록 어려운 기술이 되는 거고요. 이 해석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공을 들여서 열심히 원인을 찾아내서 이게 당신이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원인이요 하고 딱 내놓는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시나리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말씀입니다. 아닙니다. 이제 뭐 팡파레 올려 퍼지면서 뭐 모든 게 다 해결되고 상담이 끝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답니다. 선생님 무슨 말씀입니까? 난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난 동의할 수 없습니다. 뭐 이렇게 나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해석을 잘 하고 그 다음에 그 해석을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 이렇게 다 끝나서 이러는 게 아니라 다시 또 준비를 잘해서 그 다음 해석은 스트라이크가 되게. 첫 번째 해석은 뭐 볼이었고 뭐 놓치는 공이었어. 두 번째 해석은 이렇게 스트라이크로 딱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에게 변화를 갖고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해석을 하면
자기 문제에 대해서 깨달음이 생긴다 이거예요. 내 문제의 원인이 뭐였었구나. 그러면은 이게 참 깨달음이라는 게 이 머리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몰랐던 걸 아는 것 같은데, 깨달음을 겪어보고 옆에서 벌어지는 깨달음을 목격해 보면 사실은 깨달음은 이 머리의 문제가 아니라 가슴의 문제입니다. 뭔가 이렇게 그 몰랐던 지식을 얻는 게 아니라 이게 가슴이 뭔가 뭉클하면서 말이에요. 인생이 달라 보이는 그런 경험이 이제 이루어져요. 다소 극적인 면은 있는데, 그런 변화의 순간이 온답니다. 그래서 그거를 깨달음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이 깨달음이 생기면, 사람이 이제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문제의 원인이 뭐라고 깨달으면, 그 다음에는 이렇게 알았으니 됐어 하고 이렇게 수동적으로 앉아있지 않고요. 뭔가 변화된 행동을 시도해요. 그래서 행동이 바뀌게 되죠. 행동이 바뀌게 되면 이제 상담을 하러 찾아왔을 때 그 행동하고 이 깨달음이 생겼을 때 행동은 많이 달라져 있어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 듣게요. 많이 바뀌었다. 너 상담하더니 많이 좋아졌다. 이런 얘기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의구심을 갖죠. 이 상담하면 정말 사람이 달라질까? 이 사람이 얼마나 고집스럽고 성격이라는 게 얼마나 안 바뀌는 건데 이거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나서 6개월 만났다고 상담이 사람을 변화시킬까 싶은데 이렇게 변화된 행동으로 주변으로부터 호전됐다는 말을 듣게 되고 치료자인 저도 이제 그걸 옆에서 겪게 되면은 이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야, 이 상담이 효과가 있다. 할만하다. 이렇게 믿음을 갖고 그 다음 케이스에서도 똑같은 변화를 일궈내 보려고 애를 쓰죠. 이렇게 진행된답니다. 이게 이제 상담의 그 과정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쭉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론 말씀드리고 하는 게 제 강의의 이제 그 흐름이 되겠습니다. 서론인데, 이 서론이, 이게 상담에 대한 그 견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되게 제가 물어볼 때는 어려운 거 안 물어봅니다. 그냥 다 답하실 수 있는 거, 쉬운 거, 이렇게 여쭤보는데. 여러분, 예 아니면 아니오로 답해 보세요. 여기에 대해서. 상담은 잘 모르는 사람에게 값진 조언이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거 언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거 안 주시다. 아니다. 부분적으로 했습니다. 사실, 답 제공하는 건 맞고요. 그런데 여기에 너무 몰두하면 안 돼요. 가르치려고 덤비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상담이 강의랑 다른 게 뭐가 있겠느냐. 그렇게 되면은, 조언 제공하고 정보 제공하는 거면은, 그리고 법률 상담, 부동산 상담, 증권 상담, 이 얘기가 맞아요. 값싼, 전문적인 충고, 값비싼 충고 맞죠. 그리고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내담자들은 이 조언과 정보를 원치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아니고요. 상담은 좋은 이야기로 사람을 안심시키는 것이다. 가령 그 상처받은 친구의, 여자친구한테 상처받았어. 차였어.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너를 찬 그 녀석은 곧 후회할 거다. 내가 보증한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 들으면, 뭡니까? 용기는 나죠. 그런데 다음에 또 차이면 어떡할 거예요? 이 말 듣고 했다가. 그 다음에 또 차이고. 이렇게 되면은, 유로만 받고 그 인생은 안 바뀌자는 거잖아. 안 바뀌는 거니까 안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넌 남자야. 가장이라는 걸 잊지 마. 너를 믿어. 이게 좋은 말인데 이게 일시적으로는 유용이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게 아닌 이유는 좋은 이야기가 귀에는 좋지만 말이에요. 몸에는 안 좋다. 나의 대처 능력에는 안 좋고 단기적으로 안심되지만 장기적으로는 꼭 그렇지 않다. 이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상담은 의지 없는 사람을 이끌어서 정신 차리게 하는 과정이다. 아니? 다른 더 좋은 표현은 뭐 없을까요? 이게 이끌려고 하면 참 사람이 묘해서 잘 안 이끌어진답니다. 이렇게 잡아당겨서 이렇게 안내하려고 그러면은 오히려 반발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상담자의 의지만으로는 진행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사실 요거 이끈다, 의지 없는 사람 이끈다의 반대가 될 수 있는 제일 좋은 말이 있는데 협력이라 협력. 내담자와 협력해서 내가 그 양반 일상생활이 어떤지 미잘고잘 다 모르잖아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만 그 사람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만나. 근데 그 사람은 일주일 내내 자기 인생을 살고 있고 그러면 그 정보가 훨씬 많은 사람은 그 당사자이고
상담자는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만나니까. 그 일주일 내내 생활하는 그 사람의 생활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잘 알고 있는 그 사람하고 협력해야 되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은 머리로 한다. 이게 뭐, 그리고 잘 듣고 잘 말해야 되니까 머리가 좋아야 한다. 맞다고요? 근데 부분적으로 맞을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아니에요. 대체적으로 아니고. 왜 그러냐면은 이게 머리에 의해서 진행되면 상담의 깊이가 별로 없어져요. 이렇게 이지화한다 그러죠. 이렇게 철학적인 얘기를 하고 앉아있고, 탁상 공론을 하고 앉아있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빨이 세니까, 본 강사도 좀 반성하는 면이 있지만, 말빨이 세니까 진행이 매끄럽게 돼. 50분간 막 물 흐르듯이 막 흘러가. 그 다음에 남는 게 없어요. 집에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게 사람이 바뀌는 게, 논리에 의해서 바뀌는 게 아니라요. 사실은 감정에 의해서 바뀌어요. 그래서 이 논리에 접근하는 건 쉽지만 이 정서에 접근하는 건 어렵답니다.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이렇게 암중무색하듯이 더듬더듬 찾아 들어가서 그 사람의 감정을 이렇게 바꿔놓으려고 애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담은 잘 들어주는 것이다. 그것이 전부이다. 그리고 여기 제가 올리라고 했더니 착하게 올렸던 질문들. 친구가 상담 심리를 공부한다고 하면 곧 잘 들어야 한다.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쉬려고 하는 일상생활에서의 상담은 무조건 들어주는 편이 나은가요? 적절한 참견도. 이 참견 매우 예쁜 표현입니다. 참견해줘야 됩니다. 참견도 필요한가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참견 필요합니다. 참견 필요하고 그 참견을 이 전문적인 용어로 개입한다. 개입. 상담자가 그 양반 도와줄 의도를 가지고 말도 끊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말의 흐름을 특정한 방향으로 돌릴 수도 있고 아니면 뭐를 다시 한번 보라고 이렇게 들이밀 수도 있고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그걸 개입이라고 부른다 이거예요. 이거 이렇게 무조건 듣는 과정 아니에요. 그래서 정성스럽게 들어주는 거 중요해요. 이거 부인하는 거 아니고요. 그거 자체로 효과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효과에 만족할 수 없으니까요. 들어줘서 생기는 효과에 만족하지 않고 더 나가길 원하니까 이제 애쓰는 거죠. 그래서 말을 아끼면서 더 말씀하시라고 이렇게 권유해요. 나는 침묵하면서 더 말하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이때 이게 타성이 되어져 버리면은 듣기 선수가 되어져 버리면은 자기가 나서야 될 때도 계속 듣고 앉아있는 참견할 순간 참견할 순간인데도 개입할 순간인데도 계속 듣고만 있는 오리를 범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상담이 초반부엔 진행이 잘 돼요. 보통 한 3회기, 4회기 정도까지 내담자가 열심히 와요. 와서 그냥 자기 인생 얘기를 다 해요. 막 위잘고잘 다 해요. 근데 그 얘기 하다가 졸기도 하고 그러죠. 내담자 상담을 듣다가 졸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4회기째가 다가왔어. 그때 이제 내담자는 결심해. 오늘 가면 답이 나오는 날이다. 왜냐하면 내가 때까지 위잘고잘 다 얘기했으니까. 그리고 딱 가서 그날은 말도 안 해. 내담자 자리 탁 앉아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기다려. 그리고 눈싸움을 막 해. 눈싸움을 하면서 저 가운 입은 저 레지던트 선생님이 무슨 말 해주나. 헌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하나 이렇게 듣고 있죠. 그런데 저쪽에서 말이 없어. 그래서 오늘은 왜 말씀을 안 하십니까? 이러면서 이렇게 나오죠. 그랬을 때 이제 이 환자가 약자잖아요, 약자. 그래서 이런 얘기를 잘 못해요. 용기를 내서 선생님 제 얘기 다 했으니까 선생님께서 답을 주셔야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저쪽에서 황당하죠. 저기 상담자가 준비가 안 돼 있죠. 그래서 사실은 상담은 답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저기 스스로 답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랍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왜 그런 얘기 일찍 안 했어요? 그래서 실망해요. 실망하고 그 다음에 안 와요. 그래서 상담이 보통 4회에 끝나요. 그리고 그 사람이 중요한 건 상담이든 인성이 나빠져. 그래가지고 저를 찾아와서 좋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도 상담의 기회를 포기한다 이거지. 상담가 아무 생각 없더라. 그 레지던트 말이야 까우니까 무게 잡고 듣기만 하고 아무 말도 안 해주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힌트가 하나 생기죠. 그 상담에 대한 그 내담자의 기대가 있다는 거 아시게 되죠. 그죠? 이 사람의 기대는 일단 열심히 얘기한다. 3주 동안 열심히 얘기한다. 그 다음에 4주차에 해답을 듣는다. 이런 기대를 갖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대를 일찍 잡아줘야 돼요. 그렇지 않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내담자를 교육시키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그것을 뭐 여기는 포함 안 돼 있지만은 상담의 구조화라고 보여요. 상담의 구조화. 우리 여기 사이버대학교 입학할 때 오리엔테이션 받았잖아요. 그것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상담에 대한 기대를 물어보고 그 기대가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 파악하고 혹시 어긋나 있으면 상담자가 기대를 바로 잡아주고 하는 거를 구조화라고 부르거든요. 그리고 예상하시겠죠? 저기 상담의 구조화는 가능하면 일찍 한다. 1회기 때, 아예 시작할 때 일찍 시작해야지만은 후속 상담이 이제 부드럽다 알 수 있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이거 참 가슴 아픈 얘기예요. 뼈 아픈 얘기인데 상담 안 해도 그만이고 해도 그만인데 그냥 하는 거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내 돈이 있어서 한다. 그리고 상담할 시간과 돈이 있으면 여행 다녀오는 것이 더 낫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차라리 돈이 좀 모자르면 사우나를 가라. 상담하지 말고. 그리고 이런 얘기가 정신과 의사 입에서 나왔을 때 이거 매우 안타깝습니다. 같이 일하는 정신과 의사가 지는 약물 치료하면서 상담보다는 사우나가 낫다는 사우나론, 뭐 해외 여행론, 뭐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마찬가지로 이거 저는 찬성할 수 없고요. 근데 이게 왜 생기냐면은 이게 내가 과연 누구를 진정으로 도울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거기에 대해서 선뜻 예스가 잘 안 나오잖아요. 지금 나 하나 간수하고 이 인생 살아가기도 힘든데 그렇잖아요. 이 부족한 내가 다른 사람의 인생에 끼어들어서 그 사람을 인도해 준다는 거 이거 상당히 부담스럽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확신감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치료 효과에 대해서도 불신하는 경향이 있는데 경험적 연구에 따르면 상담 치료가 효과가 있는 거로 돼 있어요. 효과가 있는 거로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의심을 할 필요는 없고 다만 이 의구심이 있는 것은 당연하고 상담 공부를 하시면서 이게 조금씩 이렇게 풀리고 하여튼 간에 의심이 믿음으로 바뀌는 그런 체험을 하시면 참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담자로서 상담을 한번 받아보고 호전되는 경험을 하면 이거 믿음 생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또 뭐 이렇게 뭐 간단하게더라도 뭐 누군가를 상담해서 그 사람이 좋아지는 경험을 하면 이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성공적인 치료 경험을 한 번 해보느냐 안 해보느냐에 따라 상당히 많이 달라지고 그 한 번 경험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못 믿고 하는 상태에서도 상담을 하고 믿는 상태에서 상담을 할 텐데 두 개 중에서 사실 내담자를 더 잘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아시겠죠, 그죠? 사실은 믿는 상태에서 하는 상담이 그 내담자에게 결과적으로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죠. 정성을 다해 상담에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내담자는 신통치 않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이럴 때 취해야 할 상담자의 마음가짐은요. 사실 뭐 실망스럽죠. 실망스럽고 내가 하는 상담이 항상 뭐 잘 될 수는 없다는 거를 인정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한계를 인정해야 될 거고 그리고 여기서 신통치 않다는 반응을 보였을 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있는데 어떤 사람은 내담자 탓이야. 그 내담자 말이야 자발적이지도 않고 자기 얘기도 안 하고 말이야. 괜히 뭐 말할 때는 공격적인 얘기는 하고 앉아있고 말이야. 그리고 내담자 탓으로 돌리는 사람이 있을 테고 또 이 질문을 올리신 분은 왠지 마음이 여린 분 같아요. 이게 내가 못나서 못 치료했어. 뭐 이런 것일 수 있을 텐데 그런 거보다는 어느 한쪽으로 원인을 돌리기보다는 아마 다 있을 거라는 거. 상담자 내가 못한 면도 있을 거고 내담자가 협조를 잘 안 한 면도 있을 거고 이렇게 균형 있게 바라보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내 몫에 대해서 책임지는 거. 내가 이제 상담한 기록을 다시 한번 들춰보고 어떤 순간에 내가 너무 성급했었다. 이런 반성을 한다든지 어떤 순간에 내가 이 사람 말귀를 잘못 알아들었다든지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체크해 나가면서 자기 발전을 시키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처음부터 상담을 100% 능숙한 상태에서 첫 내담자를 맡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설픈 상태에서 내담자를 맡게 되잖아요.
그렇게 됩니다. 상담 수련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이렇게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담자를 받게 되고 그 사람하고 상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자니 배우는 과정이니까 시행착오는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시행착오는 오히려 반가운 거고요. 그 실수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배우는 과정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실수를 통해서 회복하고 배우는 과정을 안내하기 위해서 슈퍼비전이라는 거예요. 슈퍼비전. 상담 슈퍼비전이라고 하고 뭐 우리나라 말로는 상담 지도 감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경험이 많은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자기가 한 상담을 이렇게 내놓고 점검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조언을 듣고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은 서투른 초보 상담자가 유능한 뭐 노련한 상담자로 바뀌는 과정을 이렇게 거쳐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싫다고 안 하시면 안 되는 걸 다 하실 거죠. 저기 좀 서툴더라도 이렇게 뭐 질창에도 빠져보고 이렇게 넘어지기도 하면서 이제 그 과정을 시행착오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 과정이 없이는 이제 내담자를 잘 도울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이제 핵심 개념을 정리하면은 이렇게 비교해 보면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거다. 그 다음에 일방적인 게 아니라 함께, 협력적으로. 그리고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지가 알아서 할 수 있게 스스로 경험해서 깨닫게 도와준다. 이거. 그리고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나서야 될 때를 잘 파악하고 그때 이제 나서야 된다는 얘기고 당장 귀에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도와주려고 애를 써야 된다. 그리고 같은 상담을 하더라도 비관주의와 의구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효과가 낮고 물론 한계는 있죠. 내가 하는 상담이 그렇게 능숙하지 않다는 거 알고 있는데 그 한계를 인정하되 믿음을 가지고 그 한계 내에서 할 수 있을 만큼은 열심히 하는 거다. 이게 상담의 과정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상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하는 그 상담실 내의 스케치랍니다. 그래서 이걸 제 용어로 육하 원칙이라고 했는데 뭐냐면 이게 육하라는 게 왜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이렇게 묻잖아요. 신문기사 쓸 때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언제는 상담의 시간적인 틀에 대한 소개, 어디서는 상담의 공간적인 틀에 대한 소개, 그리고 누가는 뭐 이게 내담자 상담자 두 명이니까 이 사람들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무엇을는 지금 뭐 상담 작업이나 개입, 상담 작업과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요. 그다음에 어떻게는 내담자를 어떻게 도울 것이냐 하는 거니까 상담의 전략과 그다음에 오늘 주된 비중을 차지하는 상담의 기술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이 상담을 왜 하느냐 그러면 뭐 상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잖아요. 그래서 상담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6가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상담의 시간적 틀은 영어 표현으로 이게 세션이에요. 세션인데 번역할 때 회기라고 해요. 회기. 좀 번역이 좀 이상하죠. 무슨 국회 회기 같죠. 근데 그냥 할 수 없이 그렇게 번역해 놨어요. 회기라고 하고 이게 한 번 만나는 거죠. 상담자 내담자 한 번 만나는 거고 그래서 상담의 최소 단위 셈이에요. 어떤 상담은 한 번으로 끝나기도 해요. 단회 상담으로 끝나기도 하니까 이제 1회기 상담인 거죠. 그리고 한 회기가 50분이 제일 평균적이에요. 그리고 뭐 45분을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담자가 많아서, 내담자가 많은 사람은 30분 하기도 해요. 그래서 1시간에 2명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는데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돈은 많이 벌겠지만. 그리고 일주일 기준으로 1, 2회 정도 하게 돼요. 한 번 내지 2번. 그런데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그 시간이 여의치가 않으니까 한 번 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리고 문제가 급하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2번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정신 분석이라고 해서 뭐 김윤주 교수님 강의 들었지만은 프로이드가 했던 오리지널 정신 분석은 이 사람들은 매일 만나요. 주말 빼놓고 월화수목금 매일 만나. 상담이 생활이야. 그러자니 누가 하겠어요 그거를? 그래서 3회 정도 한다. 3회 이상. 3회 이상 만나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는 정신분석학적인 지향을 갖는 경우에 3회 이상 하고요. 정신분석하는 사람들은 앉아서 하지 않아요. 이렇게. 여러분 앉아서 얼굴 보고 하는 거를 면대면 상담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럼 면대면 상담의 반대말은 뭐겠어요? 얼굴 안 보는 상담. 한 사람 누워있어요, 여기 이렇게. 장의자에. 긴 의자에 누워있고, 저는 여기 그 사람의 시야가 안 보이는 뒤에 이렇게 앉아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신분석할 때 이렇게 해요. 왜냐하면 정신분석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순수한 자유현상, 자기 무의식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순수한 자유현상에 접근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치료자가 괜히 얼굴 내밀고 옆에 서 있으면 현상이 방해된다 이거야. 그래서 뒤에 이렇게 앉아서 있죠.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치료자가 피곤할 땐 자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잔다는 얘기를 2번이나 했는데 되게 템만한 상담자로 비춰질 수 있는데 요즘은 좀 졸립습니다. 그렇고 그래서 이제 내담자들이 한두 명씩 떠나고 있습니다. 권 선생님 요즘 전과 같지 않게 피곤한 것 같아. 피곤할만 하죠, 그죠? 피곤하면 내담자들이 이렇게 다른 데 가서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생각하는지 이렇게 1명, 2명 떠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인데요. 여러분 상담하면 보통 얼마 정도 받으실 요량이 있으신지요? 내가 심리적인 성숙을 위해서 상담을 받겠어. 돈도 있어. 시간도 있어. 그러면 대충 3년? 3개월? 3개월. 3개월이면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면 어떻게 돼? 12번 정도 되겠네. 12회 정도. 보통 그런 걸 단기 상담이라고 불러요. 단기 상담을 부르고, 단기 상담을 한 25회까지 단기 상담으로 보는 것 같아요. 20회, 25회까지 단기 상담으로 보니까 한 6개월, 7개월 되죠. 그죠? 6, 7개월이 단기라고 불러요. 물론 단기 상담으로 많은 경우에 도움을 준답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충분한 경우 있고요. 그 25회를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중기 상담이란 말은 없어요, 사실은. 그냥 그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 상담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상담의 기간은 그냥 상담자 인바대로 정하는 게 아니라, 그죠? 내담자의 문제에 따라서 정해야 되겠죠? 심각도나 특성에 따라서. 그리고 단기 상담은 시작할 때 미리 회기수를 예고해요. 10번 하겠다, 15번 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컨대 여러분 공황장애라 그래가지고 갑자기 불안해지면서 심장이 뛰면서 식은땀이 나면서 죽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응급실에 달려가 봤더니 심장내과 레지던트가 와서 아무 문제 없대. 심전도가 정상이래. 그랬더니 정신과 레지던트가 내려오더니 인터뷰해보더니 공황장애래. 그게 공황장애. 근데 공황장애가 한 15회 정도만 치료해도 금방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15회 공황장애 치료 프로그램이 딱 돼 있습니다. 그래서 15번 만에 다 이렇게 매 회기마다 무슨 일을 한다는 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15회면 졸업하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또 발표 불안도 많죠. 그죠? 발표 불안 극복 프로그램 10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시간 제한적인 상담, 이게 마감선을 정해놓고 하는 거니까 시간 제한적인 상담이라고 그러고, 횟수를 정하지 않는 경우는 일단 대략적인 기간을 정해놓습니다. 가령 6개월 해보자. 그리고 나서 재평가하자. 6개월 시점이 지난 다음에 증상이 좋아져서 멈추자. 아니면 좀 모자르면 더 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주로 많이 하는 것은 이쪽입니다. 이쪽. 이렇게 한 6개월 정도 하고 재평가하는 거로 돼 있고, 지금 저랑 같이 작업하는 분들 중에 올해 한 분은 3년 정도 같이 한 분도 계시고요. 2년 정도 같이 한 분도 계시고, 의외로 장기화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그 내담자를 너무 오랫동안 붙들어 놓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양반이 저한테 의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누구를 속이거나 그럴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평생 저한테 의지하고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상담자 윤리 중에서 불필요하게 의존성을 조장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내담자가 너무 당신에게 기대는 거 좋아하지 마. 그리고 얼른 작업해서 돌려보내. 어차피 혼자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장기 상담을 할 때는 그 불필요한 의존성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고, 장기 상담이 되는 이유는 상담에서 효과가 없었으면 옛날에 끝났죠. 그러니까 6개월 해보고 1년 해보니까 자기가 더 성장하더라 이거야. 자기가 더 강해지더라 이거야. 그래서 조금 더 해보면 더 좋은 효과가 있겠다는 기대 속에서 상담 기간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디서인데 뭐 상담실에서 하죠, 뭐 상담실에서. 이게 뭐 조용하고 주변에 방해를 받지 않고 전화도 받지 말아야죠. 전화 받아주는 사람 바깥에 있어야 되는 거고. 뭐 사소한 거긴 한데 보통 소파에 앉아 있죠. 소파에 앉아 있고 이렇게 테이블을 놓는지 안 놓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렇게 그 병원은 진료실이라고 그러잖아요. 진료실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책상이 있답니다. 책상. 가운 입은 치료자가 책상에 앉아 있고 뭐 환자나 내담자는 책상 앞에 앉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괜찮은데 이 책상이 중간에 맞기 때문에 그 사람 몸이 잘 안 보입니다. 몸을 꼭 봐야 하나요? 봐야 합니다. 왜냐면 몸으로 표현되니까. 가령 뭐 이렇게 슬리퍼를 신었는데 그 까치발을 하고 있다. 앉은 상태에서 발을 고추 세우고 앉아 있다든지, 뭐 손을 비비 꼰다든지, 이런 거 다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비언어적인 행동이라는 비언어적인 걸 관찰하기 위해서 가능한 장애물이 없는 게 좋고요. 그렇죠. 그래서 청소년 상담하는 분들, 문제 청소년 상담하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바이크족 찾아다니면서 상담하는 분들 계세요. 고수부지에 애들이 오토바이 대놓고 막 이렇게 모여있으면은 거기에 이제 상담자가 가. 그래서 니들 뭐 해? 하면서 이제 상담을 청해요. 이제 그런 경우는 상담실이라는 공간을 벗어난 거잖아요. 근데 그건 아주 특수해요. 아주 특수한 경우면 그렇고, 가능하면 상담실 안 벗어나려고 그래요. 이게 보수적인데 안 벗어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내담자하고 상담자가 상담실을 벗어나서 어떤 일을 하게 되면은 치료 관계 이외의 어떤 것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가정에서 뭐 그렇게까지 조심해야 되냐 그러는데 그렇게 하는 게 장기적으로 낫습니다. 제 사무실 근처에 모모 교회가 있습니다. 광림교회가 있습니다. 광림교회가 있는데 내담자가 제 사무실에 올라와서 하는 소리가 선생님 날씨도 좋고 햇볕도 좋은데 여자 내담자 광림교회 앞 벤치는 어떨까요? 이렇게. 이게 뭐 안 되죠. 못 가죠 거기. 바로 걸어가면 한 10m밖에 안 됩니다. 근데 거기를 옮길 수 없는 이유. 상담실에서 벗어나면 제 힘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게 잘 얘기하면 이게 상처 안 받게 참 재밌는 아이디어군요. 맞습니다. 저희 바깥 햇빛 좋습니다. 하지만은 제가 누구님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제일 잘 도울 수 있는 장소는 이 상담실이랍니다. 상담실 바깥에 나가면 이상하게 객관성을 잃을 때도 있고 잘 못 도울 때도 있답니다. 뭐 이렇게 하면 대충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뭐 많은 선생님 남자 내담자가 저녁 시간 때 선생님 끝나고 나서 저녁에다 같이 하시죠. 선생님 어차피 저녁 하실 거 아닙니까? 그 되게 설득력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때도 이제 똑같이 참 재미있는 아이디어입니다. 하지만 뭐 대사 알죠? 그 대사에 따라서. 근데 재미있는 게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이 상담자가 이렇게 얼어버려. 아무 말도 못하고 이렇게 얼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다른 얘기 할까요? 그래서 화제를 바꾸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왜 그러겠어요? 그 경우는 그 청을 한 내담자가 너무 매력적이었던 거예요. 너무 위협적이었던 거예요. 밖에서 밥 먹자는 그 얘기가 어떻게 내가 원하던 거였었는데 이렇게 청해주느냐. 무의식적으로. 그래서 딱 압도된 거죠. 그래서 감당이 안 돼. 그 순간 처리가 안 돼. 그러니까 주섬주섬 하다가 다른 화제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담자는, 그럼 요 시간이 끝나면 밖에 나가 저녁을 먹겠구나 기대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오해는 길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는 이런 상담실을 벗어나가고자 하는 그 시도는 가능하면 뜸들이지 말고 그때 그냥 교육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현상을 여러분 전이가 한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전해져서 옮겨진다 이런 뜻이잖아요. 전할 전자에 옮길 이자잖아요.
전이라 이거죠. 그래서 전이라는 것은 치료자와 내담자 사이에 치료 관계 이외의 다른 관계가 끼어드는 것을 전이라 그러는 거예요. 전이. 이 내담자가 황 선생을 저기 상담 선생으로 생각하죠. 그래서 상담실로 온 거죠. 그게 일단 치료 관계잖아요. 치료 관계. 그런데 거기다가 전이시켜서 자기가 대학교 캠퍼스 다닐 때 날 좋을 때 잔디밭에서 남자친구랑 앉아있던 그런 기억을 전이시키는. 전이시켜서 선생님 나가서 얘기하자 이렇게 됩니다. 물론 그게 저를 유혹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그거 되게 가벼운 겁니다. 가벼운 건데 아무튼 그런 마음이 묻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전이를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 있지만 그 전이가 상담을 방해하는 게 아니라요. 그 전이에 대한 자료를 잘 모으면은 이 양반이 100마디 말한 것보다 더 정보가 많아. 그 전이에. 그래서 이 전이를 분석을 잘하면은 이 내담자가 옛날 갈등에서 자유로워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난 특강 때 배운 정신분석 상담의 핵심이 뭐냐면 전이 분석이에요. 전이 분석. 그래서 이 정신분석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전이를 북돋아. 그래서 그런 면이 있답니다. 그리고 이제 참 이거 안 된 얘기인데 그 상담하고 싶은데 저기 장소가 없어요. 이런 경우 있어요. 대학원생이면. 또 여러분이 상담하면 그럴 수도 있답니다. 그래가지고 저 카페에 가가지고 시끄러운데 차 시켜놓고 둘이 앉아서 상담한다고 앉아있고 이런 거 있어요. 그걸 갖다 저 슈퍼비전 받으려고 그 자료를 가져오고 그러는데 참 안 됐어요. 안 됐는데 이렇게도 어렵게 상담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러하고요. 그 다음에 누가 할 것인지 하는 건데 이건 내담자, 상담자이겠죠. 그래서 상담이란 영어의 출연 인물은 2명. 그래서 주연은 내담자, 상담자가 아니에요. 주연은 내담자고 상담자는 조언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상담에 참여하는 사람이 많을 수 있는데 가령 아동 상담을 하는데 부모가 일주일마다 이렇게 한 번씩 찾아와서 상담을 청한다든지 그러면은 이 부모도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꼴이 되는 것이고, 내가 저 훈련받는 상담자라서 나보다 경력이 높은 사람한테 슈퍼비전을 받는다, 지도 감독을 일주일마다 한 번씩 받는다. 그러면 상담 현장에서는 사실 내담자와 상담자가 만나고 있는 거지만은 상담자인 내 뒤에는 내 지도 감독자가 간접적으로 존재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담자 역할은 내담자가 자율적인 거, 그다음에 스스로 결정하는 거, 자발적 욕구를 보일 때 상당히 대우를 잘 받아요. 그런 게 이렇게 피어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내담자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게 된답니다. 그런데 이게 내담자에게 적극적인 역할을 이렇게 이양하는 것이 네 알아서 해라고 방치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책임을 떠넘기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담자의 잠재력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제가 뭐를 가르쳐 줄 수도 있답니다. 이게 원인이야. 이게 당신 문제의 핵심적인 이유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가르쳐 준 것보다 스스로 깨달은 답이 더 오래 가잖아요. 그리고 스스로 깨달았을 때 그것이 마음에 와서 착 붙으면서 변화로 연결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는데, 그렇게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왜 제가 나서서 그 기회를 뺐느냐 이거예요. 물론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리라는 예상을 갖고 저는 열심히 변죽만 울리는 겁니다. 변죽만 이렇게 울리고 있고 복판을 딱 치는 건 누구다? 내담자 복판을 치게 한다 이거죠. 근데 복판을 치려면 제가 예전에 벌써 10번 더 쳤을 겁니다. 근데 그 짓을 안 한다 이거죠. 그 짓을 안 하고 네 손으로 네가 깨닫고 당신이 알아서 결정하라 이런 태도라는 점. 그래서 상담자 역할은 내담자가 그렇게 되니까 상담자는 소극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그렇다고 듣고만 있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나서야 될 때 나섭니다. 그리고 상담자의 소극성은 그냥 제가 한자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 정중동이라는 표현이 딱 좋은 것 같아요. 겉으로 봐서는 가만히 있어. 정이야, 정. 그런데 이 속에서는 정말 복잡한 거예요. 이 속에서 머릿속과 가슴속은 막 복잡해.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고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내담자가 스스로 말할 기회를 뺏을까 봐 기다리고 앉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제 머릿속에 적극적인 대안들도 막 떠올라요. 복잡해요. 하지만 그 중에서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정성을 기울이는 자세로 기다려보자. 조용히 있어보자. 라고 이제 정을 택한 결과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설명드렸다시피 지금은 정이 아니라 동을 취해야 될 모드다라고 생각되면 나선다. 그 나서는 그 개입들이 아까 목차 설명에서 지나갔었는데 도전, 해석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게 나서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야 할 때란 판단에 서면 부드럽게 이게 부드러운 거 참 중요합니다. 공격하거나 비난하거나 이렇게 훈계하는 투가 아니라 부드럽게 하지만 끈기 있게 치료적 작업, 치료적 개입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돼서 상담자 역할을 계속 설명드리는데 흔히 이제 의사와 환자 관계에 익숙한 분들이라면 해결사 역할을 원합니다. 상담자가 해결해줘야지. 처방이 나와야지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조력자, 영어로 말하면 헬퍼 자리에 남는다. 그리고 우리 박지성이가 골을 좀 많이 넣었으면 좋겠지만 골잡이가 아니라 어시스트에 능한 축구 선수처럼 내 역할을 설정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거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저 여행 가이더가 떠올라요. 왜냐하면요, 여행 가이더는 어디에 가면 어떤 볼거리가 있는 거 알고 있잖아요. 길을 안내해 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상담자는 상담이 대충 어떻게 흘러간다는 경험을 하니까 그거 알고 있잖아요. 상담의 여행의 코스를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곳에 가서 여행객이 어떤 경험을 할지는 그 여행객의 몫이다 이거지. 그 근처로 안내할 수 있지만 거기서 정말 미적인 체험을 하고 감동을 받고 할지는 이게 여행객 스스로의 몫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질문이 나와 있는데 비슷하죠, 그죠? 상담이란 내담자가 자기의 문제를 자기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걸 생각합니다. 무조건 듣기가 아니라 호응을 해줌으로써 본인 스스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게 질문이 아니네. 주장이네, 주장. 주장인데 이게 사실은 그냥 그런 표현 같지만 상담의 핵심이 많이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 도와준다. 돕는다는 말은 그 뉘앙스가 실제로 문제 해결하는 사람 따로 있고 나는 보조 역할이라는 뉘앙스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카운셀링이라고 안 그러고 헬핑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헬핑. 돕기.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리고 조금만 더 하고 쉬죠. 그래서 또 질문이 나와 있는데 상담가와 치료사가 꼭 정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의 강의를 접하면서 황 선생이 강의하는 모습 보니까 좀 다르다. 저 양반 저렇게 안정된 사람 같지가 않다는 느낌을 받으셨을 겁니다. 근데 이래도 상담합니다. 그리고 상담가는 우선 나 자신을 알아야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하면 자신을 알고 통제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말이 맞는 말이고요. 그 개념 중에 상담자가 상처 입은 치료자란 말이 있어요. 상처 입은 치료자. 운디드 힐러라 그래가지고 사실은 여기에 붕대 하나 감고 안 보이시죠? 제가 감은 거. 붕대 하나 감고 이러고 상담하고 앉아있다 이게. 이게 당연한 거다. 이게 이상한 게 아니다. 자신도 상처가 있으면서 이를 한켠에 돌보고 있습니다. 내 상처 내가 돌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 돌보는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근데 자신의 상처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 내가 받은 상처. 내 안에 있는 왜곡을 알고 있어야 되고, 이놈의 왜곡이 내가 지금 내담자하고 맺고 있는 관계에 간섭을 하거나 발목을 잡거나 회방하지 않는지를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조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상담자가 자신을 알기 위해서 상담을 받는데 이거를 내가 내담자가 되어보는 거예요. 내담자. 이거를 교육 분석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교육 상담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상담 심리 전문가가 되려면 아마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내가 상담을 받아보는 거죠. 그리고 밑에 질문 보면
정성을 다해 상담에 임하였고 내담자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 곰곰이 생각하니 적절치 못한 상담을 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다시 만날 수 없습니다. 이게 너무 비극적이네요. 무거운 짐을 어떻게 벗어버릴까요? 이 질문하신 분은 뭔가 인생에 좀 비극이 있는 분일 가능성이 있죠.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 실수에 대한 염려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건 잘 벌어지지 않습니다. 이 내담자는 다른 누군가를 찾아가서 적절한 도움을 받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더 세월이 지나면 나한테 엉뚱한 반응을 해서 상처를 줬던 그 양반이 결국은 나를 도왔다라고 자기 인생을 마감하기 전에 우리한테 고마워하면서 인생을 마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상담자는 실수할 수 있다 이거예요. 특히 수련 과정에 있는 상담자 실수투성이죠. 다만 실수로부터 배우는 모습을 보이면 된다. 실수로부터 배우는 모습을 스스로도 보이면 내담자도 보고 배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난번에 했던 거 너무 성급했었다라고 실수를 인정하고 이렇게 잘하려는 모습을 보이면 그것 자체가 좋은 경험을 제공한다.